여러분 희곡 시나리오를 볼 때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거 한번 봐볼게. 근데 이게 죽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떠올린 거죠. 이제 자기 이렇게 동료들하고 되게 일 끝내고 힘들게 끝내고 맛있게 이제 밥 먹고 그런 시간 생각을 해. 그러면 아까 저기 남자애를 주모가 좋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애 밥에만 계란을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그걸 알아 다들. 그 얘가 그 빼먹으면서 놀렸던 그 기억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비녀가 꽂혀 있잖아. 죽은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 귀신들하고 겸상한다는 느낌으로 겸상하면서 너 혼자만 이렇게 계란 들어가 있는 걸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빼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장면 하나하나가요. 다 상징적이야. 굉장히. 그리고 이 내 감성은 절대 아니거든. 근데 지금 또 다시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 영화가 레미제라블 그리고 라라랜드. 둘 다 옛날에 이제 여자친구들하고 봐가지고 막 너무 나랑 안 맞아. 있었던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쨌든 너무 안 맞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봐봐. 여러분 이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지금 배를 이렇게 당기는 장면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되게 사실적이거든. 영화 같고 영화의 한 장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하나의 장르, 약간 뮤지컬 장르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판타지든 아니면 SF든 아니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든 되게 현실적으로 자꾸 그려낸다는 관념이 있는 건데, 우리 어떤 편견이 있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약간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어떤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이렇게 뮤지컬 같은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비현실적인 거잖아. 우리가 노비들이 이제 노동요를 부를 수 있지만 누가 저렇게 대사를 노동요로 치면서 같이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어딨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약간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희곡 시나리오를 보면은 때때로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되는 거고, 그 장면을 상상해내는 능력이 결국에는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게 된다고. 그 부분 한번 이해가 되고 뚫리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신 대비로 작품을 보면 표현이나 작가론으로 봤을 때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취향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취향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기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고착되기도 해. 그런데 어떤 예술가들이 결국 예술을 해낸다는 건요, 인류 역사에 어떤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방을 하고 표절을 해가지고는 예술가라고 할 수가 없어.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자기의 취향이 되게 확고해야 되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아직 돌아가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수능에 다루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벌써 파수꾼, 결혼, 느낌 극락 같은 3번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위대한 이제 작가인 거고, 사실 이 위대한 작가의 시작점이 뭐였지? 사실 제가 내신 데뷔하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강백이라는 작가 자체에 대해서. 근데 내신 데뷔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래, 작가론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작가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찾아보는 순간 저한테도 사실 한 번 더 길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저도 성장하는 중인 거야. 뭐냐면 물론 이제 키는 멈췄지만 성장하는 중이라고. 저도 예전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관점이었다면은 여러분 내신 수업을 하면서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저는 내신 스타일로 막 애들한테 이거 외워 중요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 승우쌤,
그나 가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뭐 스무쌤하고 뭐 어디 가기로 했나 봐. 자, 그래서 작가의 생애를 쭉 보니까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는지 좀 알 것 같다. 일단은 좀 다리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가 있었어. 그리고 되게 인생 자체가 약간 물론 각색은 아니겠지만 강조한 부분이겠지만 이미 인생에서 예술가의 감각이 드러나요. 선생님 히스토 좀 끌게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겪었고 그 시절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왜 소아마비를 걸리냐면 지금 소아마비가 다 정복이 됐어요. 백신을 맞아서. 근데 지금 백신이 없어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병원도 솔직히 실력이 없어요. 그 시절에는 잘 몰라.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엄마가 무당을 데려갔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무당이 뭐라 그랬냐. 물론 그냥 아무 얘기는 했겠지. 그리고 누가 봐도 얘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어디 하나 약간 불편해졌겠지. 근데 무당이 그랬대. 사지 중 어디 하나 못 쓰게 될 팔자라고. 약간 운명론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 팔자대로 살고 있죠. 다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더 대단한 거야. 그러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라고 하셨대. 그리고 실제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 일화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강백이라는 작가의 어떤 한 면을 보여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인생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탄하게 그냥 너무 잘 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런 인생은 그냥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냥 여러분 소설 속 이야기고 웹툰 속 이야기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냥. 있을 것 같죠?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한테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 부분은 가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왜 상상하지 마. 그런 표정으로 자꾸 미안해. 미안하고 상상하지 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사실 제 캐릭터가 이렇게 수업할 때 캐릭터가 있고 직원들하고 일할 때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나마도 굉장히 일관된 캐릭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느낌이 달라. 맞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대할 때랑 또는 부모님을 대할 때랑 여자친구 부모님을 대할 때랑 동생을 대할 때랑 어떻게 사람이 같겠어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비춰지는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그 사람들의 한 면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면이 좋으니까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해버리는 거야. 그때 사고 터지는 거야 이제. 다시. 어쨌든 근데 이 작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독특한 화풍, 독특한 문체가 생겨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뭔가 되게 쿡 찌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대놓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을 쿡 찔러서 얘기를 해요. 결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잖아.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요 연애를 할 때는 그냥 해요. 그리고 보통 남자애들은 연애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예뻐? 를 물어보지. 그래서 예뻐? 사진 보여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은 그때도 남자들은 예뻐를 물어보긴 하지만은 결혼할 때가 되면 희한하게 다들 조건을 따지죠. 직업이 뭐야? 연봉 어떻게 돼? 신혼집은 어디 시작을 할 거야? 전세야? 자가야? 대출은 얼마 꼈어? 이 지랄을 해. 근데 이강백 결혼을 보면은 그거를 훅 찔러놨잖아. 훅 찔러놨잖아, 사실은 진짜. 그리고 봐봐. 결혼하고 선택받기 위해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집, 차, 시계, 모든 명품들이 사실은 다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훅 찌르는 포인트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활동적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남들은 닿지 못한 본질까지 통찰을 한 다음에 그걸 뭔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까지도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화풍, 독특한 문체가 생겨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성격들이 있었고 이제 개념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개념어들을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개념어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한 성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화와 우화적은 달라. 대화체와 대화적은 달라. 그리고 대화와 대화체는 또 달라. 언제 정리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얘는 일단 풍자인데 풍자는 잘 기억해라.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할 것. 즉 표현하는 방법은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을 표현했고 두 번째 그런 표현법의 의도가 비판이면 풍자야.
그리고 의도는 상관없이 그런 표현 방법을 쓰면 그걸 상징이라고 해. 그러니까 풍자와 상징의 차이점은 뭐냐면 풍자는 비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상징은 그냥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 거야. 그리고 비유는 상징과 비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뭐냐면 상징은 온갖 점이 아예 드러나질 않아. 예를 들면 얘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얘는 애플인지 알잖아요. 아이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인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됐어요? 이런 게 상징이야. 근데 봐봐, 이 사과랑 아이폰은 어떤 연관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했는데 연관성이 없어. 그게 상징이야. 반면에 비유는 서로 관련이 돼. 생각을 해보면 야 오늘은 미안해. 오늘 눈 속에 수영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맑고 막 초롱초롱하고 막 물 같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그걸 호수 같은 네 눈이라고 하면 같은 인듯 인양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니까 지규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눈이 어떻게 호수겠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예쁘다는 얘기고 맑고 찰랑찰랑한다는 느낌인 거잖아. 이해됐어? 얘는 은유법인 거고.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개의 관련성이 있는 거고 애플 저 로고처럼 상징은 관련성이 없어요. 물론 일부 관련성이 있겠죠. 그건 되게 애매하니까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화는 뭐냐면 사람 얘기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이소우화처럼 동물로만 표현을 하는 거야. 늑대랑 뭐 두루미 둘이 뭐 초대를 했는데 한쪽에 뭐 접시를 주고 한쪽에는 뭐 호리병을 주고 뭐 먹네 못 먹네. 근데 결국에는 사람 얘기거든. 남을 배려하라는. 근데 그걸 동물 얘기로만 하잖아. 그런 걸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물 얘기 없잖아. 하지만 우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기 정리하시고 이 스토리예요. 정리하시면 대강 알 건데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품들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근데 저는 뭐 어디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툭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작품이요, 1970년대 공개가 된 작품인데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잘 봐. 그리고 저는 지금 하는 얘기들의 어떤 확신이 어떤 책을 보고 생겼냐면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사피엔스가 뭐냐면 우리 지금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종족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에 대한 규정을 하는 그런 책인 거고 굉장히 통찰이 깊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대정신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이 시대의 세계관은 뭐냐면 자본주의야. 왜? 실제로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 그리고 봐봐. 농경시대는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수단이야. 자본주의 시대는 돈만 있어도 생산수단이야. 내가 한 번씩 인정하잖아요. 진짜로. 난 지금 강사보다 주식으로 돈을 더 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클릭 몇 번 하면 하루에 한 1,000만 원 벌려있고 어떤 날은 물론 이제 1,000만 원 깨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1,000만 원 벌려있고 어떤 날은 300만 원 벌려있고 어떤 날은 뭐 30만 원 벌려있고 그래요. 그런데 봐봐. 그게 왜 되겠냐고. 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만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믿기 때문인 거야. 돈의 가치가 있다. 내 통장에는 숫자밖에 없지만 그 숫자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야. 종교도 똑같지.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도 종교라는 거야. 왜? 잘 생각해봐. 야, 민주주의를 해서 야, 잘 들어. 그 미스터 선샤인의 명대사가 나와요. 그 판에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민주주의에서요. 누가 제일 이득을 보지? 잘 생각을 해봐. 봐봐. 1인 1표고 너희한테 선거권을 줬고 투표권을 줬으니까 너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주권은 너한테서 나와. 정말 좋고 아름다운 얘기야. 너희 소중한 한 표를 기다려. 정말 좋고 아름다운 얘기야. 좋아. 나 그 한 표 행사해가지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뭔데? 군대 2년 갔다 와야 돼. 세금 존나 내야 돼. 맞죠? 맞잖아. 의무 교육 받아야 돼. 학교 가기 싫어도 의무 교육은 받아야 돼. 근데 내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내 권리를 챙겨주냐? 그렇진 않아요.
잘 생각해봐. 얘는요, 정치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정치인들이 무슨 일 하는지 생각을 해봐. 잘 들어.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달라. 내가 행정관료면요, 일을 하지. 도시계획을 하고, 인프라를 깔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문제는 없는지, 내가 예를 들면 소방 공무원이야. 그럼 불나면 불 끄러 가잖아요. 경찰 공무원이야. 못 뜯는 데 있으면 때려잡으러 가고, 할머니가 길 잃고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럼 봐봐. 그럼 봐보라고. 내가 정치인이야.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선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법을 만들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정당인이야. 내가 정당인이라고. 뭐 하냐고요, 도대체 정당인이. 하는 일이 뭔데? 하는 일 있어? 없어. 그냥 정치라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권력이 집중이 돼.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7강구를 알까 모르겠다. 여기에 이렇게 일본 열도가 있고요. 여기 중국 있고, 이때는 중국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었지. 근데 여기에 7강구라고 있어. 이게 한 1960년대쯤에 유엔에서 조사를 쫙 했을 거 아니야, 대륙붕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야. 여기는 사우디보다 매장량이 많다야. 그리고 그 시절에 국제법에서는 그 대륙붕이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대륙붕의 소유권을 줬어요. 영유권을 줬어. 이 대륙붕은 제주도에서 시작이 돼. 그리고 이쪽에 오키나와 제도가 있긴 한데 오키나와 제도가 바로 붙어 있어요. 제주도 이쯤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해구가 있어. 그럼 그 시절 국제법 기준으로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인 거야. 우리가 독자 개발해야 되는데 뭐 독자 개발 어떻게 해요? 그때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 시절 어쨌든 경제 개발해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둘이 맨날 티격태격해봐. 중국하고 러시아를 못 막아.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강자인 것도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해. 그래서 사실은 공동 개발해서 시출을 하고 석유가 있고 천연가스가 있고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보다 매장량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된 지역이에요. 근데 80년대부터 일본이 손을 떼기 시작을 해. 왜? 그때부터 영유권이 바뀌었거든. 배타적 경제구역. EEZ라 그러냐? 그게 200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기상 쌤이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이게 뭐 직선기선 있고 그래. 나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 그러면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200킬에 걸리고 얘네도 200킬에 걸리면 중간에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일본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일본은요, 야 여기 경제성 없으니까 개발 안 할게라고 해버린 거야. 근데 협정상 같이 공동 개발이 들어가야 돼.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동 개발을 안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개발했으면 일본 애들이 다 개발해서 다 먹었을 거라고. 다 짜먹었을 거라고.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은. 저 지역이. 그래서 갑자기 80년대부터 일본이 하질 않아. 왜? 국제법이 바뀌었어. 200캐리로. 그리고 얘네들이 협정이 한 60년 가요. 우리한테 지금 5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3년 전에 갱신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2025년까지 뭔가 답이 나와야 되고 28년 되면 협정이 종료가 돼요. 이런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뻐기고만 있는 거지. 계속 일본은 튕겨내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튕겨내고 조약 끝나면 개발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힘을 기른 중국이 들어와요. 근데 저기는 이미 국제조약이 있는 곳이니까 못 들어와. 그러면 이 주변을 파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존나 가깝게 판 거야. 일본이 그래서 꺼지라 그러다가 도저히 못 해오잖아. 그래서 일본이 여긴 또 어떻게 하냐? 야, 같이 개발하자가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석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같이 개발하게 된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개발하자 그러면은 경제성 없으니까 개발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잘 생각해봐. 열받지? 존나 열받지? 니네가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안 하겠니? 해야지. 국익이 도움이 되는데. 아, 뭐 서로 손잡고 같이 잘 살자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뒤통수 받고 뒤지는 거야. 그러다가 대만 본토에 침격받고 뒤지는 거야. 그러다 우리나라 북한 핵 맞고 뒤지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국제질서는요 완전히 그냥 야생이야. 힘센 놈이 다 갖는 거야. 자, 그럼 봐. 여러분 답답하죠? 존나 깝깝하죠? 그럼 씨발 외교부가 이걸 왜 해결을 안 하지? 잘 들어봐라. 이걸 해결하면 누가 알아주니? 알아줘요. 내가 정치인이야. 이걸 해결을 했어. 알아주니? 자, 우리나라 대선, 우리나라 대통령 2번 못해요. 맞잖아. 내가 이거 해결하면 나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어? 못해. 뭘 해결을 해요? 차라리 주가 조작해서 돈 왕창 번 다음에
비리로 다 은닉해놓고 도망이나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봐.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요. 중국에서 선거자금 안 되겠어요? 일본에서 선거자금 안 되겠어요? 그럼 봐. 선거자금 받은 애들이 굳이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뭐냐고. 결국에는 뭐냐면요. 100%는 아니지만 정치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는 거야. 왜냐면요. 도로 하나 깔고요. 도로 하나 깔고 다리 하나 놓고 이게 다 돈이야. 다 세금이고. 그런데 거기에 수용이 되잖아. 보상금을 받아. 그럼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차명으로 다 사놓고 거기를 개발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자고. 알고는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작품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인 거라고. 현실인 거라고. 제발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그냥 나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캐릭터가 그런데요. 사람은 흐리멍텅하고 설렁설렁 살고 있으면 존나 짜증나고 보고 있는 게 짜증나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냥 예뻐요. 하나 더. 여러분이 20살 때 30살 때는요. 잘할 수가 없어. 원래 그래.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하고 일을 처음 하고 사회생활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럴 때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으면 그땐 예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30이 되고 40이 되잖아. 그러면 그 분야에서 잘해야 돼요. 이유 불문. 그때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 짜증나요. 그냥 내가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좀 열심히 하는 태도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얘기로 흐르는 맥락은 없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하나 봐. 잘 들어. 요즘은 노력충이란 말이 생겼고 진지충이란 말이 생겼고 노력을요 그 가치를요 비하해요. 야 노력하기 싫으면 씨발 혼자 그냥 하지 마.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병신 취급을 하냐고.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열심히 살아주니. 그럼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을 왜 우둔하다 그러고 왜 모자라다고 비하를 해요? 이 씨발 네 인생이 터진 거지. 왜 남의 인생까지 같이 터지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생각을 해봐. 내 인생이 잘 되려면 노력을 안 하는데 내 인생이 잘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뭐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지도 않아. 대충 살고 싶어. 근데 남들이 앞서가는 건 싫어. 그럼 뭐라 그래? 노력하는 애들 비아냥거리는 거야. 제발 그 족 같은 살 좀 살지 마. 제발 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 혼자 살아 그냥.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인터넷 악플이 달리든 말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10년 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정말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 악플들과 사람들의 비아냥이 때때로 되게 싫고 때때로 내 인생을 막 좀먹고 갉아먹고 그랬거든. 근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끝에 저는 결국 깨달았고 진짜 좆도 상관하지 않아. 진짜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야 노력할 필요 없어. 뭐든 잘 될 거야. 그 족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진짜. 그냥 잘 되는 인생 없고요. 노력은 분신 같은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내 노력이요. 남들의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려면 세상에 대해서 통찰해야 되고 그 세상에 대한 통찰하는 눈을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당장 보기엔 너무 힘들고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문 하나하나에서 쪼개서 여러분한테 그 눈을 분야별로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열심히 하시라는 잔소리를 한 겁니다. 길게. 자, 영상 끊었다 다시 갈게요. 자, 항상 서사 장르는 초반부 인사회 세팅을 해야 돼요. 파수꾼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씨발 이리 때가 있다 말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스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는 단어도 여러분한테는 이제는 좀 덜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미디어가 뭐냐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메디라는 단어에서 온 거겠죠. 미디움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어라는 라틴어 접미사가 붙은 거고, 매스는 대량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대량의 중간 연결을 하는 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문이 있었을 것이고 방송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이 매체의 역할이 예전과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까지도 생겨난 거고. 그럼 이때는요, 언론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언론 통제를 막은 건 참 아이러니하죠. 인터넷 마약인 유튜브고 SNS예요. 정말 재밌는 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제는 중국이 펜타닐과 틱톡으로 정신마약과 실물마약으로 서구 사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미 전쟁이요, 세상은. 영국이 파렴치하게 아편 가지고 중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중국은요, 이제는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서구 사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펜타닐과 틱톡을 대량으로 뿌리고 있고,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마약 종류에 다 섞어버려요. 심지어 대마초에다 섞어버려. 그러면 대마초는 중독성 없으니까 피다가 뭐야, 씨발 걸린 거야. 그래서 혈액 검사해보면 자기는 대마초밖에 안 했는데 펜타닐이 나와. 펜타닐 중독돼버리고. 그리고 미국 여행 가잖아요. 급격하게 노숙자들이 많아졌고요. 급격하게 틱톡 찍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진짜. 어떤 핫플레이스 가잖아. 죄다 뭐 이러고 있어. 며칠 죄다 이렇게 좀 존나 춤추고 있어. 춤 외우겠어. 막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이러고. 진짜 가봐. 죄다 틱톡 추고 있어. 뭔 짓인지 모르겠어. 니네도 보잖아. 니네도 아파트 헬스장 앞에서 여자애들 맨날 막 제로투 추고 있고. 그냥 나는 재밌지만 저거는 인터넷 마약이다. 그거 안 보고는 못 버텨. 그거 보고 있으면 막 훅 가. 너희 설 때 뭐 했냐? 그거 존나 보고 있었을 걸 아마. 인터넷 마약이야 그냥.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잘 이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 막아요. 물론 가짜뉴스도 많아졌겠지만. 자, 다시. 그럼 뭐냐? 옛날에 이렇게 언론 통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는 뭐냐면 언론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선동이죠. 선동 정치의 1등이 게벨스, 나치즘이었고, 그 게벨스, 나치즘, 선동 정치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선동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좌파고 우파고 간에 적대적 공생관계고요. 씨발, 카톡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선거 캠프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활동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카톡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카톡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파수꾼단은 확신 있게 양천을북을 두드린다. 확신 있게. 파수꾼단은 여느 때와 다르게 침착하게 일어난다. 그럼 봐봐. 지금 인물들이 벌써 반응과 성격이 다르죠. 여느 때와 다르게 침착하게 일어선다는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전쟁이 날 것 같고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얘는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 작가는 여기에서 트리거를 쏜 거죠. 트리거를 잡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뭐야? 자기 할 일을, 자기 일상을 차곡차곡 해요. 전쟁 난다는데. 뭐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자, 역할이 있는 거야. 파수꾼가는 뭐야? 보고 있고요. 나는 뭐야? 북을 두드려. 그리고 나는 파수꾼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파수꾼다가 물어보죠. 진짜요? 있잖아. 지금 뭐야? 파수꾼과 파수꾼단은 둘 다 세뇌된 사람들이죠. 세뇌된 사람들이죠. 선동된 사람.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죠. 파수꾼단은 깨달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작품의 결말이 얘기하듯이 이 사람은요, 잘 들어라 얘들아. 잘 들어.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어. 혁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혁명이 성공하려는 방법은 딱 하나야. 대통령이 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한 번쯤은 무릎을 꿇어줬어야 되고요. 발톱을 대통령이 될 때까지 숨겼어야 돼요. 그런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요, 나도 방구석에서 해요. 그 옳은 얘기가 좋은 얘기가요, 실현이 되려면 답은 하나야. 그 힘을 갖고 있으면 돼. 미국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야, 우리 반 일진이 빵 사오라면 빵 사오는 거야. 그냥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은 파수꾼은 뭐 하세요? 인 거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 이리가 어디를 와. 그 북을 왜 쳐? 갑자기 왜 갔어?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데잖아요. 깝깝한 거죠. 야 보라고 지금도 왔으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평생 양철북 치며 살았지. 너 내 평생 인생을 너가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 너무 심하네. 야 네가 좀 정신이 이상한 애인 줄 알았는데 너 이렇게 정신이 이상할 줄 몰랐다. 라고 오히려 선동당한 사람이 적반하장인 거야. 그러니까 뭐래? 착해. 아유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걸 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파수꾼단은? 너 그게 무서워서 안 보인다고 그 정신찬란하는 거야? 너 그게 무섭다고 정신병 걸린 거니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냥 차라리 저도 몰랐었던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그래. 그래서 숨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살면 차라리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불안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오히려 세상살이 자체가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건데 여러분이 혁명가라고 입 바른 얘기, 옳은 얘기 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만 굴러가지가 않아. 이건 사실 그리고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촌놈이어가지고 항상 명분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걸 결국에는 이윤 추구행위인 거고 그건 각자의 욕망이 얽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툭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타협을 보든 아니면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봐야 돼요. 왜? 결국에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으로 결정이 된다니까. 힘으로.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어? 힘이 없으니까. 명분으로는 건드리지도 못하지. 명분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근데 그건 명분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뭐야? 힘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 테프트 미국은 그 시절에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현실 감각이. 근데 지금 파수꾼단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될게요. 결국 결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수꾼단은 실패해요. 문제는 그게 비교육적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까지 나가면 돼요. 힘을 갖추라는 얘기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한 작품 안에 담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멈춘 거예요. 끝부분에서. 열어놓고. 자, 해설자 촌장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되게 의도다분한 거예요. 왜? 해설자 역할을요. 그 누구를 시켜도 되거든요. 왜 근데 촌장이 해설자가 저는 옛날 이 작품 볼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촌장이 해설자라는 얘기는요. 촌장이 지금 판을 깔고 있어요. 오케이? 이 판은 누구 판이야? 촌장 판인 거야.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촌장의 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음모론 아니야. 음모론 아니야. 그냥 음모 아니야. 그냥 이게 팩트야. 그런데 보세요. 검은색 옷차림이야. 신뢰가 가는 옷차림이죠. 맞잖아. 야, 내가 양복을 입어도 흰색 양복 입고 수업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날라리 같고 누가 수업 듣겠어요? 그런데 검정색 정장을 입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차분하고 신뢰가 가잖아. 이해심이 많아 보여. 얼마나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인격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를 가죠. 정중해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전부 다 뭐야? 신뢰를 주는 외모인 거야. 문제는 이 사람은 실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거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외양을 갖춰버리니까 사람은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리가 있네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리가 없어 보였지만 이리가 있네요야. 자,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1번, 이리가 없는데 있다고 했거나 2번, 없는 이리를 잡아다가 놓고 이리예요라고 하려고 얘기가 설계를 해놓은 걸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반응해? 드디어 잡네요라고 하는 거죠. 즉 사건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사건 조작의 암시이자
복선으로 본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보자. 여러분이 촌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 떠보니까 그냥 촌장인 거야. 나는 촌장이 되기 싫었지만. 물론 내려놓고 살 수 있어. 그래, 판타지처럼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이 돼서 그 능력과 그 지위가 돼서 내가 삼성을 사버릴 수도 있겠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이런 촌장이야. 어떻게 할까? 자, 바꿔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1910년에 일본의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국가의 명운을 건 일본의 정치인이 조선을 병합을 안 해요? 여러분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각자의 역할에서 사실은 이기적인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친일파 뭐 이런 거 아니야. 친미파 이런 거 아니야. 친북 이런 거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근데 그렇게 보이면 그러라고 하세요. 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건 팩트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 길러져요. 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벌써 조작을 해버리잖아.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파수꾼 다는요. 그냥 진실만 밝히고 싶은 되게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냥 순수 그 자체야. 순수 그 자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왜? 아니, 병신이 개소리하고 있는데 뭐 정신 나갔어요? 라고 오히려 해야 될 사람이 상대방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안 믿고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라고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왜?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대잖아.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구하거나 뭐 혁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죠. 저는 팩트대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져올 후폭풍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순수해. 이미 촌장은요, 판 다 짜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라는 존재로 오는 거야. 보세요. 해설자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미 이거는 사건 조작을 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1위를 본 적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사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단은 1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막루 부수겠다고 달려온 이 상황에 지금까지 믿었고 1위가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촌장 말을 믿지. 사실 촌장은 이미 설계를 다 한 거야. 자, 그럼 봐. 촌장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파수꾼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촌장은 이제 그 편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네가 보냈니? 네. 그래, 너 덕분에 내가 온 것 같다. 봐봐. 얼마나 열받아.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깐 판이 다 빠그라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뭐래? 아유, 고마워라. 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보여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고 일종의 설득이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고맙다고 해놓고 근데 좀 불편하네. 감정부터 흔들고 있죠.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말이야. 읽어봐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그 수다쟁이가 이렇게 다 떠들고 있어. 이제 진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네. 야, 그렇다고 나 너 탓은 하진 않아. 왜? 너는 나 혼자만 오라 그랬었잖아. 나 너 의도를 안단 말이야. 너의 그 순수한 의도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불청객이 어떡하니? 도끼 들고 와서 다 부수겠다는데. 사건 이렇게 키우고 싶었니? 라고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도끼 왜요? 부순대. 구호는 일이 없고 흰구름뿐.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장면이요, 너무나도 사실은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1945년 이후에는 이게 뭐였겠어? 신탁 통치 반대야. 맞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호혼철폐예요. 기억났다. 이게 1986년이었을 거야. 민주화 항쟁 때. 87년이니? 6월 항쟁이 언제야? 87년이야, 86년이야? 87년. 86년? 87년?
반성합시다 우리. 87년 맞네요. 6월 항쟁 때. 이때는 뭐였냐면 호헌철폐야. 호헌이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간선제였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하라고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구호를 외쳤던 거야. 그러니까 호헌철폐야 이제. 그런 구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니? 이런 구호는 되게 많아.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뭐 빵을 달라 이런 거였겠지.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성난 사람들만 오질 않는다면 갑자기 딸기 얘기는 왜 나왔을까? 이런 소재들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 딸기는 어떤 딸기야?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딸기가 가득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야? 선동의 결실인 거죠. 즉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너한테 그 부당 이득을 나눠줄게라고 얘를 구슬리는 거예요. 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 다가 물어봐. 촌장님, 이리가 안 무서우세요? 왜? 이리때가 있다는 그 팻말 가까이에 왜 딸기를 따러 가시죠? 촌장이 솔직히 얘기하죠. 없는 걸 왜 무서워하니? 아시는군요. 즉 촌장은요.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는 거죠. 왜? 얘는 팩트를, 진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촌장은 뭐야? 이미 다 알고 있어. 얘는 뭐예요? 설계자예요. 다 두 번째. 위기가 온 상황에서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미리 해버려. 그리고 파수꾼다를 회유하는 설계까지도 끝내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촌장한테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부도덕해, 비도덕해라는 비판이요. 근데 그게 어쩌라고 뭐. 그래서 뭐 김정은 뭐 없어졌어요? 3대 부자 세습이야. 그런 거는 계속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명분과 도덕과 옳고 그름은요.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진실을 오히려 진실 보는 눈이 가려지면 안 돼요. 내가 아까도 7강구 얘기했지. 씨발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래? 예를 들면 영향력 있는 모든 유튜버가 다 떠들면 돼. 자 벌써 뭐가 생겼어? 영향력. 힘이 없으면 나 같은 구독자 820명 따리가 첫날 백날 해봐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나도 저걸 어디서 봤냐? 홍사원 기자라는 분이 저거를 이렇게 KBS 탐사보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에 나온 걸 내가 본 거야.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여러분이 납득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설득력, 협상력, 힘이라고요. 모든 건 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계속 볼게요. 아니 왜 숨기셨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셨어요? 라고 일종의 비판이거나 순수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겠고 의도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야? 대중은 어차피 걔 돼지 새끼들이니까 뭐하러 진실을 알려주니? 그냥 걔들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냅두지.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대. 파수꾼단은 뭐래? 아 그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 쓸쓸한 곳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더 좋아요? 계속 서로 논리적으로 반박. 결국 무슨 얘기예요? 촌장의 얘기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즉 거짓이지만 그게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파수꾼단은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 갈등 중이에요. 나는 이게요. 잘 들어. 제가 아까 점심에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그냥 물방울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 큰 바다도 결국에는 물방울들이 모여서 나온 거거든. 여러분 한 방울 이 물방울이지만 얘가 퍼져나갈 수가 있어. 그럼 색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요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내가 굉장히 짜증났던 장면이 뭐냐면 공항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 근데 마스크를 벗는 족속들이 있어. 동양인이야. 자, 국적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국적인 인간들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 개빡치지 않냐?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예쁜 줄 알고 번호를 받아서 마스크가 벗겨졌더니 연락을 못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거고 얼마나 불편해. 근데 쥐네들만 마스크 벗고 있어. 너무 짜증나는 거야 진짜. 뭘까 싶은 거야. 왜? 걔네도 이번에 진실을 알았던 거지. 카타르 월드컵 보니까 죄다 마스크 풀고 있네. 씨발 뭐야 왜 우리만 마스크 쓰고 있어. 막 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야 마스크 벗어도 돼. 해외여행 가도 되라고 풀어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과연 해외여행 나와서 남들한테 그게 민폐인지 알면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지 좆대로 하고 다니고 이게 맞나? 나는 그래서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파수꾼다가 옳다, 촌장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진 않을게. 판단은 니네 몫이야. 니네 인생이니까. 근데 저는 아직 많이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38분 볼게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뭐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나 하는 얘기에 자꾸 답이 귀결되면 안 되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자, 봅시다. 1번. 시간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가 되려면요. 잘 들어. 이거는 두 가지 개념어를 얘기한 거야. 이게 옛날 지문이다 보니까 개념이 나온 건데 첫 번째. 구성이요. 뭔지 알죠? 과거에서 현재로 쭉 가고 있으면 시간 순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를 순행 구성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회상이 있으면 역행이라고 한다고. 회상을 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역순행이라고 한다고. 첫 번째는 구성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시간 흐름의 전환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 배경의 변화예요. 그런데 시간적 배경의 변화는 장면이나 사건 자체도 크게 변해야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얘는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 확실히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념적으로. 두 번째, 배경은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불안하면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3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맞죠? 봐. 무대 밖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봐. 지금 현재 무대에는 누가 나와 있었냐? 파수꾼 다가 있고요. 촌장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다와 촌장이 만나게 된 이유는 무대 밖에서 편지가 배송이 되다가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알려줬고 마을 사람들이 도끼 들고 찾아오는 이 상황이잖아. 됐어? 이게 지금 촌장이 찾아오게 된 이유잖아요. 그러면 핵심 서사 구조는 무대 밖의 사건인 이 사건이 촌장과 다가 대화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작품 주제 확립에서 정답 3번으로 설계를 해놓고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은 결국에는 헷갈리는 일부 정보를 섞어놓거나 단어를 바꿔놓고 낚시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2번 선지 같은 거 어떻게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맞나?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주제, 정보가치 제일 높은 게 87% 이상의 정답률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느낌으로 먼저 정답을 싹 털고 나서 그게 안 보일 때 세부 내용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선지 같은 거는 주제로 먼저 좁힌 후에 확인하세요. 정답이 없을 때.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시간이나 정답률 모두 여러분이 이득 보는 방법일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39번. 전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무대의 햄릿은 진짜 햄릿이지 특정 배우가 아니고 무대의 상황도 현실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돼. 하지만 자, 그러니까 봐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의 통념이죠. 그럼 통념과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이 뭐예요? 관객을 관찰자로 만드는 효과가 있대. 어떻게?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그럼 낯설게 하기가 구체적으로 뭔데요?
일부러 무대 장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배우가 서술자 역할을 하기도 해. 배우가 해설자 역할을 하기도 해. 그러면 관객들은요, 이게 실감나게 영화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막 내가 감정이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객관적인 느낌을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내가 여기서 몰입을 하면 당연히 내 마음이 크게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주관성이 강해질 수가 있어. 내가 몰입이 돼버리니까. 반면에 여기는 거리를 두니까 몰입은 깨져. 하지만 주관성보다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관 봐가지고 뭐 슬램덩크를 봐. 그러면 마치 내가 송태섭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강백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명대사가 난 안 잊혀지는 게 이런 거야. 강백호가 되게 열심히 농구를 딱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허리를 다쳐요. 근데 허리는 잘못 다치면은 선수 생명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스톱하고 병원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 위험하잖아. 그런데 그 내용을 여자 매니저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밀어버려. 왜? 지금 이 순간 얘가 빠지면 힘들다 또는 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 매니저가 자책하는 장면도 있고요. 결국에는 감독도 알고 선수도 알아서 걔를 쉬게 하려고 해. 근데 강백호 딱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영감님은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냐고. 강백호는 지금 이 순간이래. 그 허리 다쳐서 평생 불구돼도 상관없으니까 난 뛰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뛰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를 다쳐서 재활을 꽤 오래 하거든. 근데 저는 왜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막 불구가 돼가면서까지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각오,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대정신이 너무 바뀐 게 난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여러분 어른들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하고 보고 배울 게 충분한 어른들이 얼마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어른이 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힘든 길은 포기하고요. 적당히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멋있는 사람들을 냅두면 되는데 존경하면 되는데 또 그걸 인정하는 거는 지 자존심이나 지 감정을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까. 별거 없다고. 그렇게 병신 같은 인생이에요. 그건 진짜. 그리고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쳐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딱 좋은 점은 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미성년자일 때는 방법 없어요. 미성년자일 때는. 그래서 저는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딱 일본 만화 전성기 때 일본 만화를 좀 봤던 세대거든. 지금 일본 만화 다 망했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한류가 훨씬 전성기야. 근데 저는 거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10대, 20대에 가장 인생의 전성기 가장 화려하고 하지만 가장 미숙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이 시기에 좀 팔딱팔딱 살아서 뛰면서 좀 살아있는 모습을 난 보고 싶거든. 항상. 그냥 내 욕심이야 그건. 맞잖아. 그냥 자는 게 좋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자면 되지. 왜 그거를 내가 싫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어떻겠어. 그냥 싫은 걸. 근데 애가 공부는 좀 못할 수 있고 어리버리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요. 그게 예뻐요. 그냥 그게 나는. 그냥 예쁘다고. 어쩌겠어. 그게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답답해 하는 거야, 내가. 다시. 뭔 얘기하다 일로 갔냐.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낯설게 하기는요, 사실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라니까? 맞죠? 일부러 무대 정치를 노출하면 사실성이 떨어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감나게 제작하면 안 되죠. 이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한 3번 같은 거죠. 됐나요? 그리고 봐봐.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 사실성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연기를 잘해버려. 사실성을 줄이는 거죠. 연기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관객한테 실감나게 그려줌으로써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리감을 둠으로써 깨닫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는 거죠. 결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도 여러분이 고1 때 봤던 작품이잖아요. 보면 존나 웃기잖아. 여자 꼬시려고 집 이렇게 있는데 씨발 빌린 거야. 집에서 나와야 돼 막. 여자 꼬시려고 차도 있고 있는데 갑자기 차 갖고 가. 막. 와가지고 딱 씨발 시계 풀러서 갖고 가. 알고 보면 다 빈털털이거든. 근데 결혼할 일가 어떻게 해?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결혼할 때 약간 그래요. 실제로. 봐봐 얘들아. 공작새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컷들이 막 화려하잖아요. 왜? 꼬시려고. 인간도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를 막 플랩을 땡겨가지고 뭐 카푸어지만은 여자친구 꼬실 때만큼은 결혼하기 직전만큼은 벤츠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왜요? 주변에 벤츠 끄는 남자 알아요 혹시? 전 BMW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기법적으로 좋은 거, 기법적으로 효과적인 거고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일단 정리하고 하나 더 이제 팻말과 딸기 보이죠? 팻말은 뭐예요? 선동이죠. 딸기는요 부당이득이죠. 딱 작품의 주제의식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선동에 따른 부당이득이지 노력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냥. 그리고 촌장은요 아니요 이미 설계를 다 했습니다. 맞죠? 명문 뒤에 숨겨진 딸기. 명문은 뭐였어? 선동. 딸기는 부당이득.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는 게 있을 거야. 나는 씨발 선동해서 부당이득 취해야지. 그렇게 사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빌런도 있어야 영웅도 생기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걷다 대놓고 야, 그 부당이득이야 라고 얘기해봐야 저 미친놈 무슨 소리야 라는 소리만 들어요. 또는 먼저 알아요. 좋아. 그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치자. 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됐다고 치자. 그래서 권력자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고 치자. 좋아. 대안 뭔데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잖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불편한 얘기인데 영상 끊었다가 할게. 1945년 이후에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상은 뭐야? 아예 친일파 싹 죽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국적이 일본인이었을 수가 있는 거야. 1911년에 태어났어 봐. 난 일본인이야. 평생을 일본인으로 산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그럼 친일이라는 게 오히려 애국인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요 세대 갈등이 되게 심했겠죠. 왜? 이 이전에 태어났거나 이 이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젊은 세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이상이야. 근데 현실은요. 자력해서 광복한 게 아니야. 미군 들어왔어요. 소련군 들어왔어요. 그럼 미군과 소련군이 지금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봐봐. 문제는요. 그러면 과연 친일파가 아니라고 다 착하니? 아니라니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완전히 이분법적이었을 거야. 근데 이조차도요. 경계선이 있어. 혼혈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조일 혼혈들이 있었을 거라고. 얘네 어떡할 거야? 얘네는요. 조선인 부모면서 조선인 엄마면서 또는 조선인 아빠면서 일본인 엄마가 있어. 얘는 어떡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과연 일본인이라고 단합받고 조선인이라고 다 착했을까? 선악이 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얘네가 권력자였지. 그러니까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탄압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탄압할 수 있었던 거야. 문제는 악인 오케이, 인과응보 오케이예요. 근데 분명히 선량한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광복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 맞아. 두 번째 과제 친일파 없애는 것도 맞아. 자, 세 번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꿈과 이상만 앞서면은 그 열정 때문에 결국 다친다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꿈을 품고 살라고. 하지만은 항상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 현실주의자가 되긴 어려워요.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지금 이상주의자로 사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이상을 키우셨으면 실력까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먼 뒷날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사실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끊고 가고요.